저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물론 속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묵혀뒀던 제 신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졌지 뭐예요. 익명이라 용기가 생겨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첫 불행은 어머니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시리에 빠지셨고요. 그전에도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분이었는데 더욱더 일에만 매진하셨어요. 화물 트럭 모는 일을 하셔서 늘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을 돌보고 어린 두 동생을 챙기는 건 맞이인 제 몫이 됐어요. 또래 친구들이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하면서 뛰어놀 때 저는 집에서 동생들 밥 차려주랴 밀린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었네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서 그랬을 뿐 저희 삼남매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생일엔 늦게라도 제과점 케이크를 사오셨고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 얘기하면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셨죠. 정작 자신은 식사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일하느라 날이 갈수록 살이 내렸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쳤고요. 제 분수를 알았기에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어요. 공부머리가 없기도 했고요. 집에 돈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삼남매 중 누군가 한 명 대학을 가야 한다면 그건 남자인 막내 동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아마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됐겠다. 막둥이 학비도 벌어야겠다. 바로 취업을 했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작은 제조회사 경리로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샘 하나는 참 빨랐거든요. 처음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리보기처럼 굴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 일이 금세 손에 익었어요. 뭘 묻든 바로 척척 대답을 내놔서 사장님이 저를 참 예뻐했죠. 워낙 작은 회사라서 사장님이 직원들 가정사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여의고 혼자 동생들 돌보며 산 걸 참 좋게 보셨나 봐요. 그 회사에서 한 3년쯤 일했을까요? 제게 만나는 남자 없냐고, 없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때 전 남자하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순진한 처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이 하도 끈질기게 권하셔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찻집에서 소개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그 남자를 만나게 됐죠. 처음엔 차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일어서려고 했는데요. 웬걸 남자가 너무 훤칠하니 잘생긴 거예요. 서울 남자들처럼 피부도 하얗고 곱고요. 웃는 얼굴도 어찌나 부드러운지 무슨 영화배우 같더군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낮고 그윽하던지요. 결국 남자와 찻집에 이어 경양식집까지 가서 돈가스를 썰게 됐는데요. 식성도 비슷하고 취미도 똑같아서 그런가 여러모로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쯤 돼서 남자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수키씨 계속 만나고 싶은데 수키씨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죠? 오늘 이 자리도 영 내키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반 억지로 나오신 거잖아요.
처음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본 남자 부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멍청한 표정으로 아버지라뇨?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도리어 남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설마 모르셨어요? 스키씨 다니는 땡땡 산업이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네? 그럼 석구씨가 저희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아버지가 스키씨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데 거절할까봐 얘기 안 하셨나봐요. 죄송해요. 졸지에 저까지 스키씨 속인 꼴이 됐네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날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남자와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날 사장님이 와선 자기 아들인 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얘기할까 했는데 그럼 스키씨 더 부담스러울까봐. 잘 안되면 난 상관없는데 스키씨가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놈한테도 입단 속시킨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차라리 알려주지 그러셨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었다니 어제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나려고 했겠지. 이 사장님의 말이 사실이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자식 내 아들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놈이야.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벌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여자도 많이 안 만나봤다니까. 그 자식은 스키씨가 마음에 드는 눈치던데. 스키씨도 같은 마음이면 한번 잘해봐. 난 염두에 두지 말고, 응? 하지만 전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은 사장님 댁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임져야 할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젊은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면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면 뭐 돈이야 그때 있는 집안에서 더 부담하면 되는 거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보니 스키씨도 우리 아들이 싫지만은 않나 봐. 그야 당연했어요. 얼굴 잘생겼지, 다정하지, 대화 잘 통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 사장님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괜찮으면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내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고요. 좋다고 답장했죠. 그렇게 주말마다 사장님 아들을 만난 지도 한 달, 두 달, 석 달.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해 있었고요.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자친구도 어릴 때 병으로 일찍 모친을 떠나보낸 터라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순식간에 이뤄진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성실하고 다정했고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 때문에 결핍돼 있던 애정을 충분히 채워줬어요. 사장님, 아니 시아버지도 하나뿐인 며느리가 복덩이라면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건 물론이고요. 혼수며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구해 주셨을 정도니까요. 결혼했다고 집에서 살림만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거라. 공부가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취미를 가지고 싶으면 갖고. 시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뒤늦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뭐 대단한 명문대를 가겠다 이런 욕심은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고 책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문창과에 진학해 소설 쓰는 걸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다행히 공부보다는 작문 시험 결과가 중요해서 1년 바짝 매달리니 합격할 수 있었네요.
늦가기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견딜만 했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찾아온 불행이 제 발목을 잡았죠.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였네요. 퇴근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남편은 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죠. 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상처가 됐던 건 사람들의 입방아였어요. 몇몇 친척 어르신들은 제 팔자가 사나워 그런 거라며 뒤에서 수근거렸죠. 며느리 잘못 들여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거라며 저희 시아버지에게 안타까움을 가장한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됐죠. 남편도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시아버지가 내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는 게 너무 염치 없이 느껴졌죠. 그래서 대학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려고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펄쩍 뛰셨어요. 그 집은 내가 너랑 석호 명의로 해준 거니 네 집이나 다름없다. 학비도 그래. 시애비가 며느리 학비 하나 못 내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시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일도 죽고 없는데 제가 계속 아버님 도움을 받는 게 염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다시 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처음엔 만류하던 시아버지도 끝내 제 고집을 꺾진 못하셨어요. 본인이 계속 곁에 있는 게 아직 앞길 창창한 저를 묶어두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결국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구하는 걸 허락해 주셨죠. 신혼집은 끝끝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요. 부동산에 팔아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데 보탰네요. 그동안 저를 친정 엄마처럼 돌봐주시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주머니는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제 앞으로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모님은 어디 가서든 잘 사실 거예요. 제가 모신 분들 중에 사모님이 제일 착하고 인성이 됐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요. 인연이 있으면 또 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사님. 여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제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생판 남인 사람의 위로라서 그런가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헤어지는 날 저를 붙잡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마디 하셨죠. 세아가, 아니 스키야. 내가 너를 20살 때부터 봐오지 않았냐. 나한테 너는 정말 딸이나 다름없다. 네 나이 이제 겨우 26인데 너도 새 출발해야지. 좋은 남자 생기거든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재혼하거라. 알겠지? 시아버지의 마지막 응원을 듣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시아버지는 제게 또 한 명의 친정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네요. 홀로 서기를 한 뒤에도 종종 따로 시아버지를 뵙곤 했는데요. 그것도 언젠가부터는 점점 뜸하게 됐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요. 나이가 30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거든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된 저보다 2살 연상의 남자였는데요. 작은 중소회사 경리로 일하는 저와 달리 번듯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직장 동료에게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졸랐다 하더군요. 제가 한번 갔다 온 사실까지 얘기해줬지만 상관없다면서요.
한 번만 만나보라는 직장 동료의 끈질긴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냥 한번 밥만 먹고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이었는데요. 웬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죽은 전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생김새도 키도 목소리도 전혀 다른데 참 이상하죠? 아무래도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부드러운 눈빛, 다정한 성격 같은 것 때문에 닮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요. 2년간의 열애 끝에 식을 올리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전 시아버지와도 연락을 끊게 됐죠. 시댁에선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무엇보다 한번 갔다 온 여자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댁이 대단한 집인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농사꾼이었고요. 남편도 대기업에 다녔지만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죠. 집도 혼수도 대부분 제가 다 해왔네요. 저는 전 남편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며 신혼집 한 돈이 제법 있었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남자인 자기가 집을 해와야 하는 건데 면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만큼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요.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나가서 사다 줄 만큼 참 잘해줬죠. 그게 시댁 식구들 입장에선 참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나마 시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셔서 명절 때 아니면 부딪힐 일이 없으니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시누이였죠.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집과 가까워서 종종 놀러 왔는데요. 말이 놀러 나왔다지 올 때마다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시간은 하늘이라면서 시집 온 직후부터 줄기차게 저를 못살게 굴었죠. 청소는 잘 돼 있는지, 냉장고에 상한 식재료는 없는지, 남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새로 사진 않았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감 선생처럼 감시를 하고요. 맡겨놨는지 일주일에 4-5번은 와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그때마다 밥이 설익었다, 국이 짜다, 트집만 잔뜩 잡았네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만 좀 오라고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아들 셋만 내리 태어난 뒤 탄생한 공주님이라 시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셨거든요. 덕분에 어찌나 아나무인인지 자기 셋째 오빠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이 상하면 바로 시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미주알 고주알 없는 일까지 부풀려 일름보 짓을 했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바로 제게 전화해 난리를 치셨죠.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저도 지쳐서요. 그냥 시누이 말에 뭐든 네네 순종하게 됐네요. 남편에게도 괜히 뭐라고 해서 일 키우지 말라고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누이의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누이가 워낙 끈기가 없어서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녔는데요. 언젠가부터 재취업할 생각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했는데 웬걸,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저희 부부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하루는 여행용 가방에 짐을 잔뜩 싸들고 저희 집에 와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그리고 새언니, 당분간 여기서 좀 같이 살게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지금 사정이 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몇 달 좀 밀렸는데 집주인이 그새를 못 참고 제 짐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당장 뭐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짜고짜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
이 집이 내 집도 아니고 너희 새언니 명의로 된 새언니 집인데. 아이 그럼 어떡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길바닥에서 노숙할 순 없잖아. 부모님한테도 이미 말씀드렸어. 셋째 오빠네 있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갈 생각 말라고 하시더라. 새언니도 당연히 좋다고 할 거라면서. 그쵸 새언니? 설마 하늘 같은 시부모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커다란 두 눈을 깜빡이면서 되묻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갈 곳 없다는 시누이를 매정하게 내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을 정리해 부랴부랴 시누이가 머물 곳을 만들었죠. 시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 집처럼 지내더군요.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부려먹기만 했어요. 코트를 세탁소에 맡겨달라. 뭐 봄동 무침이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달라. 방이 더러우니까 치워달라. 시누이 속옷까지 제 손으로 빨 땐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하루빨리 시누이가 나가기만을 바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 계절이 바뀔 동안에도 시누이는 직장을 구한다든지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한 소리 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짜증만 낼 뿐이었죠. 나라고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계속 살고 싶은 줄 알아? 우리 자기랑 결혼하면 바로 나갈 거니까 걱정 마셔. 뭐? 너 지금 만난다는 그 남자? 결혼할 생각인 거야? 당연하지.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우리 자기 의사인 건 알지? 월천은 기본으로 번다고. 오빠 월급은 될 것도 못 돼. 그이 아버님도 개인병원 의사라서 돈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할 때 마당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신혼집 구해주시기로 했어. 하지만 시누이의 말과 달리 좀처럼 결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시누이의 낯빛은 점점 초조해져 갔죠. 가끔 방 안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남자 쪽에서 결혼을 미루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시누이 조건이 의사인 남자 쪽에 비해 너무 딸렸으니까요. 시누이는 지 오빠들과 달리 머리가 나빠서 대학도 못 갔고요. 지금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저희 집에 얹혀 사는 백수 신세였으니까요. 그나마 봐줄 만한 건 예쁜 얼굴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피둥피둥 살이 쪄 점점 빛을 잃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시누이도 많이 속상했나봐요.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 와선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끔찍한 술주정을 하더군요. 그 새끼가 온갖 사탕발림으로 나 꼬여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결혼할 생각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모양인데 나 김미자 이대로 쉽게는 안 물러나. 두고 봐. 임신을 해서라도 그 새끼 발목 잡고 말 거니까. 임신해서라도 발목을 잡겠다니. 그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 입에서 나올 소린가요? 저도 듣자마자 기겁했을 정도인데 친오빠인 남편은 어땠겠어요? 어지간해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 사람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진짜 미쳤어 김미자? 입으로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철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건 그 새끼인데. 평생 공주님처럼 모셔주겠다. 빨리 결혼하자. 사람 혼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꾸만 발을 빼려고 하잖아. 사람 마음이 뭐 억지로 붙잡는다고 잡히는 건 줄 알아? 의사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네 앞가림도 못하고 한심하게 살 거야? 뭐? 한심? 오빠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운이 좋았잖아. 수능 잘 봐서 평소 실력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도 한 번에 붙고.
그에 비해 난 어릴 때부터 재수가 없었다고. 대학도 시험 보는 족족 떨어지고 회사도 계속 이상한 곳만 걸리고. 그래서 결혼이라도 잘해보려는 건데 오빠가 이런 내 맘을 이해하겠어?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몇 번을 말해?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오빠 진짜 결혼하고 변했어. 새언니 생기더니 예전처럼 나 예뻐해 주지도 않고 구박만 하고. 나 너무 서러워서 이 뒤론 못 살겠어. 다신 오빠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급기야 신우이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놀란 제가 허둥지둥 쫓아나갔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나버린 뒤였죠.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그런 신우이를 찾지 말라 했어요. 지가 갈 데가 어딨다고. 끼키야 부모님 집이겠지.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 걔 이대로 안 오면 우리야 오히려 좋은 거잖아. 그치만 아가씨 술도 취했고 너무 흥분한 상태로 나가서. 진짜 남자친구 만나서 덜컥 애라도 가지려고 하면 어떡해. 말도 안 돼. 애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도 결혼하기 싫은 거면 피임 제대로 하겠지. 하지만 남자란 종자들은 생각보다 더 책임감이 없었어요.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기어이 신우이를 임신시켰고요. 신우이가 낳겠다고 하자 자긴 절대 책임 안 질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쪽 집안에서도 찾아와선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워라. 남의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마라 난리를 쳤어요. 결국 신우이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남자와도 헤어졌네요. 간단하게 글 몇 줄로 설명했지만 그 우여곡절이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로 신우이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고향집엔 죽어도 내려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요. 그것도 제가 있어 답답했는지 따로 집을 구해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테니 거기에 집을 구해달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은 남자에게 버림받고 낙태까지 한 딸을 야단치긴커녕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고향 땅 일부를 팔아 신우이 상경자금으로 보태주셨죠. 저희 부부도 모아뒀던 돈의 일부를 빌려줘야 했네요. 말이 빌려줬다지 사실상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컸죠. 남편은 제게 참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신우이를 내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쯤에 제가 임신을 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신우이의 히스테리를 도무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게 신우이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고요. 곧 작은 회계사 사무실에 들어가 다시 일도 시작했죠. 저는 드디어 신우이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신우이는 걸핏하면 제게 연락해 집이 엉망이니 치워달라, 반찬을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또 바로 시부모님에게 연락해 난리를 피웠죠. 나중엔 안 되겠어서 그것마저 무시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죽겠다고 손목을 그었지 뭐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본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119에 바로 신고해서 목숨에 지장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알리면 뒤로 넘어가실 게 뻔해 비밀로 하고요. 남편과 저만 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 난장을 피우고 본인은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깨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너무 속상해서